평생 아껴 모은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자금이라며 가져갔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른 여자의 가게 보증금으로 쓰였더군요. 남편은 통장 맨 마지막 줄을 보지 못했나 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겨진 그 마지막 입금 기록.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입니다. 제 인생의 지난 2년은 시어머니의 1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환자 냄새, 소변 냄새,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그 공간은 언제나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시어머니, 2년 내내 반신불수로 한자리에 누워 계셨던 분입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기저귀에서 역한 소변 냄새가 코를 찔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참고 입으로 숨을 쉬며 서둘러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부가 헐지 않도록 얼른 끝내야 했으니까요. 막 더러운 기저귀를 벗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면서 이제 그만 연기해라. 너의 목표는 내 집 새 채지. 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거운 기저귀가 대롱대롱 흔들렸습니다. 제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더러운 연극으로 치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가락 끝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에는 쓰디쓴 덩어리가 꽉 막혔습니다. 박미자 시어머니는 비난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날카로운 쇠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할 필요 없어. 내가 여기 2년을 누워 있었는데 내가 이 방을 드나드는 걸 매일 봤어. 아침 저녁으로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주고. 내가 실컷 봤는데 내가 무슨 속셈인지 모를 줄 알아?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나를 돌보겠니? 서울에 있는 집 세 채가 적은 돈이 아니지. 내가 말해두는데 꿈도 꾸지 마. 나는 이미 유언장 다 써놨어. 전부 내 아들에게 줄 거야. 너는 단 한 푼도 가질 생각 마. 바깥에서는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등은 마치 불이라도 지른 듯 뜨거웠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2년 730일 동안 저는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던 홍보팀장 자리를 버리고 시댁의 무료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의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고 죽을 끓이고 뼈를 고아 잘게 으깨어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식사는 삼키기 힘들어 살에 들리기 일쑤여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피부가 헐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드리고 계속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의 침대를 발코니로 밀어 햇볕을 쬐게 해드리고 신문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녁에는 2~3시간마다 일어나 자세를 바꾸고 기저귀를 갈고 주변을 치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친구도 없고 파티도 없고 주말에 커피 한 잔도 없고 화장도 예쁜 옷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으니 제 삶은 부엌, 침실, 화장실을 오가는 반복적인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며 칼날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내 집 새 채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더러운 기저귀를 침대 옆 하얀 간병용 트레이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기저귀에서 새어나온 오물이 하얀 침대 시트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럽고 제 인내가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집세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다고 생각하세요? 박미자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비뚤어진 입꼬리가 비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바라고 했겠니? 우리 아들 이준호는 연봉 7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지방 출신 여자애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니?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여자들은 결국 다 돈과 집 때문 아니겠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눈은 승리의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예전 이준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어. 건설 회사 부장님 딸이었지?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질질 짜지 않았으면 그 애를 절대 버리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시집에 들어왔다고 착한 며느리,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하는 거야? 내가 눈먼 줄 아니? 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요. 좁은 방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박미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뭘 비웃는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두껍고 무거운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 누워있어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도 또렷이 비쳤습니다. 저는 트레이 위에 놓여있던 기저귀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소변과 대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웃었어요. 떨리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손목에 힘을 풀었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더러운 기저귀가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물이 조금 번져 침대 발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더 이상 아까워할 것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너 미쳤니? 김지수, 박미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워. 더러워 죽겠어. 저는 대꾸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소하고 빨기 편한 헐렁한 면 옷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오피스룩 원피스나 정장들은 이미 오래전에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옷장 깊숙한 구석에는 이준호가 결혼 첫 해 생일에 선물해줬던 이끼색 원피스가 한 벌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피스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어내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너 뭐 할 작정이야? 박미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빛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벌의 옷을 접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며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해두는데 내가 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이준호에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말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병석에 누워 썩어가게 내버려뒀다고 소문낼 거야.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 줄 알아. 캐리어 지퍼를 닫는 쉬익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박미자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집세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손가락을 꼽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 수십 년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름에는 아궁이처럼 덥죠. 구로구 외곽에 있는 할부 아파트 한 채는 아직 10년 이상 은행 대출금이 남아있고요. 교외에 짓다 만집 한 채는 아직 등기부등본도 없고요. 맞죠? 박미자 시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으로 창백했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으며 제 부모님의 재산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큰 병원의 의사세요. 저희 집은 종로구 대로변에 주택 한 채, 임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주도에 땅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준호 씨 연봉의 거의 2배였죠. 만약 제가 집이나 돈을 탐했다면 아마 이준호 씨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박미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려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집세채는 이준호 씨에게 그대로 두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혼 문제, 만약 그이가 원한다면 저는 서명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박미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김지수, 돌아와. 내가 아직 기저귀도 안 찼는데 나를 이렇게 대소변 속에 버려두고 죽게 할 작정이야? 불효자식,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지나다가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신부는 몇 년 전의 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저를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시댁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저 우스운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아주 오래 울렸고 두 번째 시도 만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보아 술집이나 식당 같은 곳인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야? 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인데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해.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집에 며칠가 있을 거라고 보고했어요. 어머니는 오빠가 알아서 돌봐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며칠 출장 간다고 신신당부했잖아. 집에 남아서 엄마 잘 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가버리면 어떻게 해?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날 망신 주려고 그래? 저는 엘리베이터 화면에 점점 내려가는 층수를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 채의 집 때문에 당신을 돌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을 탐낼 엄두도 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어머니는 오빠의 책임이에요. 오빠는 한 달에 연봉 7천만 원을 벌잖아요. 밤낮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여유도 충분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무료 간병인이 아니에요. 김지수,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연로하셔서 헛소리 몇 마디 한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장 돌아와. 난 와이프가 엄마를 돌봐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디 있는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려고.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곤에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 저는 2년 동안 무급간병인 취급받은 건 괜찮고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준호는 쏘아붙였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출장해서 돌아가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내가 안 돌아오면 친정집으로 찾아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저는 태연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편껏 하세요. 하지만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텅 빈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혼할 거니?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침착했고 책망하거나 재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이준호 씨가 저를 그저 의무만 있는 사람으로 보고 가족 내에서 다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택시는 오후 7시쯤 친정 부모님의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하늘은 옅은 안개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친숙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영원히 떠날 줄 알았던 이 집 앞에 다시 서게 되다니. 어머니가 발코니에 서 있다가 제가 마당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1초간 멈칫하더니 서둘러 달려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수야?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른 손이 어릴 적처럼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왔어? 미리 말도 없이. 엄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목구멍이 메어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의 등이 약간 굽었고 눈빛은 다정하고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보시고 긴장으로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저 나지막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들어와, 밖에 추워.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밥상처럼 소박했습니다. 소금배추 된장국에 계란 프라이, 젓갈 한 접시.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놓아주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국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제게 바로 어떤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피가 흐르는 상처를 건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듯이요.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인지 알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진동이 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누가 계속 전화하는데, 얘야? 이준호예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은 새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전화 받아봐. 그래도 부부인데 무슨 일인지 확실히 말해야지.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수, 너 제정신이야? 이준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바로 꽂혔습니다. 날카롭고 짜증 가득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가 지금 집에서 더럽게 누워 계시는데 팔촌들한테 전화해도 다들 피하고. 며느리로서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를 버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후로 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했어요. 2년 동안 저 혼자 어머니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다 돌봤다고요. 오늘 어머니가 저더러 집 새 채 때문에 간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이준호는 목소리를 약간 낮췄지만 여전히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연로하셔서 헛소리 몇 마디 한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장 돌아와. 난 와이프가 엄마를 돌봐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디 있는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려고. 저는 옅게 웃었지만 그것은 피곤에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 저는 2년 동안 무급간병인 취급받은 건 괜찮고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준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출장에서 돌아가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내가 안 돌아오면 친정집으로 찾아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저는 태연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편껏 하세요. 하지만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텅 빈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혼할 거니?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침착했고 책망하거나 재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이준호 씨가 저를 그저 의무만 있는 사람으로 보고 가족 내에서 다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옛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22살 소녀의 꿈으로 가득했던 그곳에요. 선풍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창밖의 플라타너스 잎들이 차가운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마치 깊은 나락에서 떨어진 듯 온몸이 쑤셨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동생인 최영진 외숙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수야? 친정에 간 게 정말이니? 외숙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집에서 아주 안 좋으시다. 내가 간 후로 아무도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하루 종일 더럽게 누워 계셔. 이준호는 출장 중이라 아직 안 왔고 내가 가봤는데 이웃들이 문을 안 열어줘.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게 전화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직 숨은 쉬시는데 아주 약하시다. 이웃들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신다고 하더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비뚤어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박미자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를 경멸했던 눈빛, 2년간의 제 희생을 값싼 연극으로 치부했던 싸늘한 목소리. 외숙부, 구급차를 부르시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김지수야.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니 최영진 외숙부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알지만 남들은 몰라줄 거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외숙부, 2년 동안 전 그런 오해 속에서 충분히 살았어요.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일어났는지 문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쪽에서 전화 온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처럼요. 푹 쉬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겨우 눈을 붙였을 때 전화벨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지수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X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대소변 속에 오래 누워 계셔 중증 감염 상태로 방금 입원하셨습니다. 가족 동의서에 긴급히 서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지러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가봐라. 어머니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같이 갈게. 병원에 도착하니 이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김지수, 엄마가 거의 죽을 뻔한 거 알아? 어젯밤에 응급처치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오빠가 더 잘 알잖아. 이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 서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는 박미자 시어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코에는 호흡기가 꽂혀 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지만 이번에는 제가 간병인의 역할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호는 말없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지수,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단 한마디였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전 이 집안과의 모든 정을 다 끊었어요. 이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병원의 하얗고 환한 복도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른 길로 접어들었으며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응급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의사는 위기는 넘겼지만 감염이 심해 중환자실에서 최소 며칠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이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서류 몇 장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책망이 아닌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영진 외숙부도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50살이 넘은 남자는 등이 굽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외숙부는 저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김지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박미자 아주머니가 위험했을 거야. 외숙부, 박미자 아주머니 보러 가세요.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동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영진 외숙부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복도에는 저와 그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안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측정기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지숙 이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보살펴줘요. 여기서 당신도 필요해요. 제가 등을 돌려가려 할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김지수, 정말 날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너무 오랫동안 억울함을 줬어. 오늘부터 내가 달라질게. 집으로 돌아와 줘. 엄마는 간병인을 고용할게. 넌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그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꽉 쥐인 그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약과 세정제로 거칠어진 피부결이 선명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몇 번이나 약속했나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가 조금 회복되면 다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모든 것은 약속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2년을 살았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력했어? 우리 엄마잖아.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내였어요. 제가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부모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이 병원 문을 나설 때 뒤에서 이준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가는 사람들 속에 흩어졌습니다. 김지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환자의 신음소리에 놀라 깨지 않고 기저귀 갈 시간을 계산하며 시계를 보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제 옷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나중에 이혼하면 엄마는 슬퍼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옷을 내려놓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슬프다. 고통만 가득한 결혼 생활이라면 뭘 지키려고 하니? 내 인생은 아직 길어. 며느리라는 한 글자 때문에 내 젊음을 다 묻지 마. 이틀 후, 이준호가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습은 지치고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셨지만 제가 어머니를 막고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익숙한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장기 휴가를 내고 엄마를 돌볼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김지수 씨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수,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넌 원하는 것 같아. 네, 분명히 말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식어버린 것뿐이에요. 이준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고 마침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내가 결심했다면 서명하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를 보았습니다. 저의 2년간의 인내가 결국 차가운 파란 잉크 몇 줄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약간 떨렸지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명을 마치자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는 제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제 인생에 빚을 졌어요. 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선택대로 살았을 뿐이고 저도 오늘 저의 선택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는 일어서서 저희 부모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옛 책상에 앉아 눈앞에 놓인 이혼 결정서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다른 인생의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지수 자신으로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 댁에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요리를 돕고 점심에는 아버지와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지난 2년이 마치 길고 피곤하고 어두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무의식 중에 시어머니의 부름소리에 놀라 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진 외숙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작고 느렸습니다. 김지수야, 박미자 아주머니가 좀 더 정신이 맑아지셨어. 의사 선생님도 위기는 넘겼다고 하더라. 다만 아직 많이 약하시다. 오늘은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지만 계속 문밖을 보시더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난 널 강요하지 않아, 최영진 외숙부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야. 저는 외숙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병문안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왜 또 마음을 무겁게 해? 정은 없지만 은혜는 남아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2년 동안 어머님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갈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도 돼. 하지만 다시는 아무도 널 상처 주지 않게 해라.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갔습니다. 최영진 외숙부가 병실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왔구나. 잘 됐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어.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지수. 저는 다가가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 왔어요. 박미자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1초간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못 올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아주 약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보기 드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랑 이준호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준호 씨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그 말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내가 재산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했어. 늙고 병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내가 했던 그 잔인한 말들이 정말 널 떠나게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아닌 가벼운 연민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야,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 만약 2년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심장이 살짝 떨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끈 하나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끝에 서 있던 최영진 외숙부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몇 분 더 서 있다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 가야 해요. 복도로 나오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깊이 숨을 몇 번 쉬고 나서야 겨우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최영진 외숙부는 저를 병원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고맙다, 김지수야.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지만 넌 정말 착하게 살았어.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숙부, 박미자 아주머니 잘 돌봐주세요. 전 이만 갈게요. 며칠 후 이준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수,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혹시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러 와줬으면 해. 저는 가로등 아래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쌩쌩 달리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답장했습니다. 내일 갈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저와 이준호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은 약했고 가슴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작게 눈을 떴습니다. 김지수의 저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단단하고 집안의 권력을 쥐고 있던 손은 이제 뼈만 남아 떨리고 차가웠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니. 그녀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느리고 흐릿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진실된 것이 비쳤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엄마가 곧 떠날 거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몸은 엄마가 알아해. 그녀는 숨이 조금 더 가빠졌습니다.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오늘 널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평생 의심하고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어.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지? 내 곁에 가장 많이 있어준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은 아주 약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널 상처 줬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마지막 순간에 엄마를 용서해줘. 제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그때 어머니가 저를 조금 더 믿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울 뿐이에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는 시선을 침대 끝에 조용히 서 있는 이준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준호. 이준호가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엄마. 넌 남자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킬 줄 알아야 해.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의 결혼을 망쳤어. 내가 죄를 지었지?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김지수, 미안해.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만의 잘못은 아니야. 인과응보지. 그녀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수, 잘 살아.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내 길은 아직 멀고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녀의 손이 갑자기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옆에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길고 단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본방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의사가 달려 들어오고 간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호가 메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아주 깊고 조용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옛사람으로서 조문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시어머니께 향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이준호가 뒤에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남은 정 때문에 왔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김지수, 나중에 무슨 일이 필요하면 말해줘.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잘 사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장례식장을 나오자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의 장례식, 한 사람의 인생, 저를 몇 년 동안 묶어두었던 한 가족. 모든 것이 차가운 비 내리는 오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이 걱정 가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엄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가신 분이니 산 사람은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단락이 정말로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옛 상처에 시달리지 않았고 며느리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배달된 등기우편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영진 외숙부였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등기부등본 사본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미자 아주머니가 김지수 씨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일부입니다. 김지수 씨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동대문구의 낡은 아파트의 작은 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따른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 뒤늦은 속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박미자 아주머니의 마지막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 집값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박미자 아주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서는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보았습니다. 문득 인과응보의 고리가 아주 천천히 무겁게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도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과거에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 사본이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물체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재산의 일부, 아니면 뒤늦은 죄책감의 일부를 남겨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지수, 최영진 외숙부가 말했니? 네, 말했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집합주택의 일부를 남기셨어. 난 몰랐던 일이야. 엄마가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수화기 저편에서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받을 생각이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은 곳을요. 이준호 씨, 전 집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면 마음속에 옛날 일이 계속 걸릴까 봐 걱정돼. 아니요. 받는 건 마무리하기 위함이지 붙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영진 외숙부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유언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대문구의 낡은 아파트,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셨던 그곳은 이제 서류상으로 제가 일부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최영진 외숙부는 걸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많이 떠셨지만 공증인을 꼭 찾아가라고 하셨어. 이 부분은 꼭 내게 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잃을까 봐 꽉 붙잡고 있었는데 잃을 위기에 처해서야 가장 많이 잃은 것이 의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제가 집의 일부를 상속받았다는 소문은 금세 시댁 친척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영악해서 떠나고도 집을 얻었다고 악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지만 이준호는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준호는 저희 부모님 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셨지만 제가 어머니를 막고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익숙한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지수, 친척들이 말이 많아 이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내가 유언장을 받은 게 돈 때문이라고 말해. 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러 온 거예요. 이준호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그거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소문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이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불안해.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어. 넌 더 이상 우리 집과 아무런 얽매임도 가질 필요 없어.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의심을 받던 2년 동안 침묵했던 그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어머니의 뜻이에요. 전 마무리하기 위해 받은 거지 붙잡기 위해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부분을 쓸 생각도 없어요. 이준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지수, 만약 그때 내가 더 강경했다면?
이준호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옛날 일은 다시 언급하지 마요.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고 저도 저의 길이 있어요. 이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돌아가기 전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사용하지도 팔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영진 외숙부에게 임대를 부탁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가 갖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는 마음 편히 사는 법을 아는구나. 제 일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지수 씨, 정말 돌아오셨군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는 거래처의 강민준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차분하고 눈빛은 깊고 매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업무적인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 후 몇 번 함께 일하면서 그는 종종 제가 회의를 늦게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 제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 혹시 불편하실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갑자기 가볍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늘 눈치가 빠르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차를 마셨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가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분은 그저 제가 평안하게 옛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역시 제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신중한 기회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강민준 씨는 서둘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예에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간결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절제된 태도가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피할 필요도 없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밤 9시 가까이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니 강민준 씨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 늦을 줄 알았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커피 마시고 가시죠. 저는 커피 2잔을 보고 지하주차장의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회사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음악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강민준 씨는 제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일 이야기, 출장 이야기, 그리고 예전의 사고로 어머니를 1년 내내 병원에서 돌봐야 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인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옅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힘들었던 것보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봐 더 두려웠어요. 그 말이 저를 잠시 침묵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느다란 끈 하나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는 카페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약속도 애매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와 강민준 씨 사이에는 아주 가벼운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하고 얽매이지 않게 하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팀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거리에 사람이 드물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어머니만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두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급히 먹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평온함. 폭풍 후의 평온함. 어느 날 밤, 이준호에게서 아주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나 다른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 아마 앞으로 완전히 그쪽으로 옮겨갈 것 같아 저는 화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세 단어를 저는 망설임 없이 목이 매지 않고 썼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모든 얽매임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말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성묘를 갔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조상님 묘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지수 씨, 이번 주에 제가 중부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돌아오면 김지수 씨가 동의한다면 파트너가 아닌 제대로 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심장이 작게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돌아오시면 다시 얘기해요. 강민준 씨가 아주 빨리 답장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경계를 정말로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와 희망 사이의 경계. 회사는 제주도에 새로운 지사를 열 계획이었고 부장님은 제가 그곳에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주도, 멀리 떨어진 바다 도시, 그것은 기회이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면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회라면 가거라. 엄마 아빠는 집에서 괜찮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집을 떠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강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를 만나서야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말을 끊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잠시 침묵한 후 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경력을 미뤄왔어요. 이 제안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면 당신은 가야 해요. 그럼 오빠는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6개월 가는 거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 관계가 충분히 성숙했다면 거리는 시험일 뿐이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잠시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상대방이 저를 붙잡는 대신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해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향을 올리러 갔다가 최영진 외숙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제주도 출장 이야기를 하자 외숙부는 그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가거라, 김지수야. 내 인생은 아직 길다. 박미자 아주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한번 가라앉혔다가 다시 가볍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아주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놓인 캐리어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댁을 떠날 때 끌고 나왔던 그 캐리어였습니다. 이제 다시 그 안에 짐을 싼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제주도로 갈 거예요. 그가 아주 빨리 답장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 세 단어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저를 끌어당기거나 붙잡지 않고 곁에 서 있을 만큼 충분히 차분한 사람과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할 만큼 충분히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저는 옛 캐리어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몇 년 전 억울함 속에서 시댁을 떠날 때 끌고 나왔던 바로 그 캐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을 한 벌 한 벌 접어주셨습니다.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익숙한 작은 골목을 바라보셨습니다. 저기 가서 건강 잘 챙겨 어머니가 당부하셨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강민준 씨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캐리어를 들어주고 조용히 제 곁에서 걸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강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두려움이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저는 보안검색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가가 붉었지만 애써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그저 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강민준 씨가 가까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기다릴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번 발걸음이 더 이상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의 도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세월, 수독약 냄새 가득한 방에서의 지친 날들, 조용한 눈물, 의심과 상처. 모든 것이 옛 영화의 한 장면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짭짤한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일은 훨씬 더 바빴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확인하듯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길어지는 회의, 두꺼운 계획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정 작업, 힘들고 압박감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준 씨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꾸준히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저는 새로운 업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사의 부장님이 저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김지수 씨, 정말 잘했어요.
이대로라면 6개월 후에 돌아오면 더 높은 자리로 추천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일찍 했을 때 강민준 씨가 갑자기 회사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황혼 아래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쪽으로 출장 왔어. 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파도는 거세게 쳤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공허함을 느껴요. 하지만 절망하게 만드는 고독은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이 두렵지 않아요. 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돼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길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원해서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6개월은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온 날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강민준 씨가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엄마? 내 눈빛이 더 밝아졌어. 더 이상 억울함이 없어.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눈물이 살짝 흘렀습니다. 그 서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강민준 씨와 호숫가 옛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씨, 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파도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폭풍이 닥치면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 완벽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저를 결혼 생활에서 혼자 두지 않을 사람을 원할 뿐이에요. 강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계속 가볼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미소였습니다. 연말 어느 날 오후 저는 강민준 씨와 함께 시어머니께 향을 올리러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묘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가 옅게 피어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과응보의 고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옛 인생의 한 단락을 평온함으로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불 켜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 어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대로 살 기회다. 그리고 어떤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는 데서 온다. 박미자 시어머니는 재산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다 고독과 뒤늦은 후회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희생은 결국 가족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이기심과 나약함으로 자신의 결혼과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한다는 교훈을 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라는 여성은 증오가 아닌 지혜와 결단으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상속을 거부하고 그것을 자선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함과 복수의 경계를 허물고 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냉철한 대응이 도덕적인 각성이 된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만 빛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함을 그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지수, 제 인생의 자유로운 여성이며 누구와 함께하든 홀로 서든 제 선택대로 살아가며 많은 눈물로 얻어낸 평온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김지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거나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 숨겨진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족의 민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